그 당시에는 몰랐어요, 임동수 선생님을. 임동수 선생님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하고 있던 시절은 난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임동수 선생님은 독일에 계셨을 거예요, 아마. 그 시간차가 그때하고 좀 차이가 좀 나요. 그 시절에 임동수 선생이 대전의 어떤 전시차, 대전문화원의 전시차 독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와서 전시를 했고 그 전시하는데 내가 조금 도움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와서 봤던 임동수 선생의 첫 인상은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한좀 뭔가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눈매를 가졌고 그런 어떤 포즈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전시가 끝나고 임동수 선생은 다시 독일로 갔고 91년도 봄인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제 어떤 작업실로 방문하셨어요. 그러면서 처음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계속 비디오 작업을 하시나요? 이렇게 어떤 말투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. 그게 그 문장이 지금도 좀 기억이 좀 나고 금강에서 이루어지는 뭐 국제전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좀 참여 좀 해주고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아주 좀 가깝게 지내게 됐고 야투라고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야투가 뭔가 이렇게 쳐다보게 됐고 조금 야투를 이해하게 됐었던 거죠. 자연미술, 대지미술을 처음으로 나도 접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뭐 이런저런 작업을 나도 이제 같이 하게 됐었고 그때 봤을 때 그 임동수 선생이 그 준비를 하면서 내가 보는 임동수 선생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올인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이게 사는 문제에서 뭐 애가 있다면 애가 뭐 대학교를 가고 뭐 아내가 어떻고 가정이 집안이 어떻고 이런 문제 일체 그 프레임에서 두 분 못 자르듯이 그 나머지는 다 없애요. 그리고 눈만 뜨면 그 작업에 올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후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올인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좀 가끔 생기고 뭐 이랬던 어떤 기억이 좀 나고. 근데 그 행사를 그 시기에는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국제 행사였을 거예요. 그리고 임동수 선생이 갖고 있었던 선호하는 거, 어떤 로컬에 대한 어떤 것들,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질이 좀 있었다고. 그래서 사투리도 의도적으로 좀 더 공주 사투리를 갖다 안 잊어버리려고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행사를 어쨌든 진짜 그 가난하게 치른 거지. 그렇지만 그 독일의 작가들은 대단히 유명한 작가들이 왔었다고. 그 독일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공주 조그만 동네에 와서 군부대에서 텐트를 이렇게 지원해서 그 텐트 속에서 자면서 한 거죠. 이상한 한국식 된장국 먹어가면서 거기서 안 맞아가지고 뭐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. 그리고 일본 쪽 작가들은 제가 불렀어요. 그 당시 제가 이제 퍼포먼스 때문에 일본에 갔다 교류를 좀 자주 했을 때였는데 그때 한 6분인가 5분이 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구색 맞추는데 한 나라가 아닌 어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됐었고 어쨌든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. 단 서울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았죠. 우리나라는 서울 아닌 모든 거는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고 아마 지금도 대체로 그럴 거예요.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변방을 못 쳐다본 거죠. 변방이라는 단어도 이상한 거죠. 임종수 선생은 항상 변방 단어가 오면 굉장히 싫어했었다고. 공주 중심에서 서울 변방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기를 즐겨했고 소위 말해서 그냥 뭐 죽하고 나물 먹지만 우리끼리 배불리 재밌게 먹으면 이것도 행복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지독하게 사라져가는 거에서 안타까워했던 거죠. 처음 그 야투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야투 야외 어떤 미술전에 같이 나갔을 때 그 당시 임동수 선생과 같이 가고 뭐 나는 좀 미디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쪽은 좀 뭐 물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변화 움직이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임동수 선생 작업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그것도 조그만 물가에서 물가에 물들이 이렇게 연못이나 이런 그 가장자리가 물이 좀 빠지고 나오고 하면서 그 흙들이 이렇게 라인이 생기잖아요. 물들이 좀 줄어도 라인이 생기는데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높은 음자리를 이렇게 해놓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악보의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인식되는 거죠. 그 사운드는 아니지만 사운드 소리가 나는 어떤 얘기의 어떤 그 높은 음자리 하나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. 나 깜짝 놀랐어요. 이런 감각들도 굉장히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골과 마을 뭐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, 가을, 겨울이 들어가면 좀
나름대로 임소영 선생한테는 혹독한 어떤 계절을 보내는 어떤 시기였어요.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익숙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조그만 소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봉춘이와 아이들 사계인데 굉장히 나는 그거 좋게 봤었어요. 뭔가 그 멀리 어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랑새는 뭐 저 무지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좋아해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임동희 선생 작업이 그런 어떤 자기 주위에서 주어진 조건이 그렇고 궁상맞고 좀 썰렁한 어떤 이런 을씨년스러운 어떤 계절에서 그 동네 아기를 하나 놓고 이렇게 그 1년이지만 이렇게 커가는 느낌들을 자기하고 이런 어떤 발상들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저하고는 이게 접점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나 이 경험도 계시고 독일에서 그래서 그 어떤 그 미디어 아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퍼포먼스 미디어 작업을 하다가 설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주 그때 이제 국제전 때 초대 작가로 해서 작품을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. 그게 나한테는 나름대로 다른 작업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좀 됐던 거죠. 근데 망치 작업이라고 지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 작업 문제가 89년도인데 사실은 90년대 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여쭤봤었죠. 근데 좋은 작업 될 거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. 그런 작업 일련의 과정들을 항상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. 나한테 좋은 동료로서도 존재했었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로서도 훌륭하게 저한테 조언도 해주셨고 그리고 임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전체 거시적으로 문화운동가적인 기질이 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숲을 보는 영역이 좀 있었지 작가들처럼 디테일 나무의 부분만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함부르크라든가 국제전을 할 때 보면은 주위나 뭐 또 전국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작가라든가 활동을 잘하는 작가, 활동하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같이 그룹 이렇게 국제전에 나가는 게 통상인데 임동희 선생은 그러지 않았고 그 자기하고 했던 공주 지역 출신의 그 주말마다 같이 작업을 하러 나갔던 그 순수하다고 보고 그들과 같이 어떤 작업을 계속했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작품들을 독일에 가서 전시도 하고 또 좋은 반응도 얻고 그랬었죠.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뭐 옛날에 아트든 자연 대지미술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심에서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문제에서 이미 미술계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사실은 한국이었고 그만큼 로컬이 없었던 나라였죠. 그 로컬의 영역에 애정을 갖고 작업을 하고 그 어떤 나름대로 그 지키고자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임동식 선생님 표현을 들리자면 그 서양 미술은 그자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의 대안으로서 작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항상 즐거운 생각이 아니겠죠. 돈도 궁핍하고 혼자고 어느 날 기름값 없어서 불을 못 대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촬영했던 시절이 그랬었어요. 그런 시절을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다가 우연히 갑자기 생각지 않은 쓴맛을 딱 씹힐 때가 있잖아요. 내가 맛있는 고기국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생각지 않은 쓴맛을 했을 때의 표정 약간 이런 표정 이것이 가끔 생각나죠. 그만큼 민동 선생한테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 좋게 생각하고 나가다가도 한 번씩 그 점에 어떤 트라우마처럼 어쨌든 그 불가항력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거지.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돼, 말해야 돼, 이런 거지 따지면 작가라는 사람들 다 그래요. 지금 임동희 선생처럼 어떤 자기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어떤 조그만 작업실에서의 어떤 거의 외부와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 나를 만나는 정도. 또 홍명섭 선생, 그래서 좀 그렇게 가깝게 유근영 선생님, 이런 정도의 가까운 어떤 친구이요. 나한테는 다 선생님들이지만 그렇게 만나서 얘기들 하고 지내는 게 전부였다고.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. 지금은 뭔가 이제 좀 누군가가 이제 좀 쫓기니까 작품에 대해서, 그림에 대해서. 그림이 또 세세하게 그냥 이렇게 서양에서의 어떤 쉽게 감각적인 측면으로 작업을 여러 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필로 아주 이렇게
진짜 정성 들이듯이 굉장히 특히 내가 볼 때는 무늬목 그릴 때 그 무늬목은 나도 옛날에 그림을 좀 해볼 때 한번 그려봐서 아는데 이게 대단한 어떤 능숙한 어떤 실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농담 조금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서 덧칠을 하면 안 되는 상태로 무늬목이 사라지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는 어떤 미세한 어떤 경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느꼈고, 그리고 화폭 속에서도 항상 풀 한 폭이라도 기퉁이에 프레임 기퉁이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정성 들여서 다 그렸죠. 그게 어떤 나름대로 그렇게 그리를 의지로 하는 건지 몰라도 어떤 소위 말하는 몸의 배인 어떤 중요하지 않아도 자기는 중요하게 그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그리는 거예요. 그리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. 그리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단 하나 이제 지금 문제보다도 이 전시가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미술이 좀 더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을 때 임동식이라는 작가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